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교육 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 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방역과 등교, 원격 수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평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원님께서 모두의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짧게는 4, 5, 6, 한 7월까지 저희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해서 또 학생 학부모님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쓴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격 수업하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온라인 계약을 4월 9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고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고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수업을 하셔야 하는 선생님들의 우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7월 20일 경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한 2,500만 건 정도의 그 컨텐츠가 공공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그 출석 비율이 우리나라는 98.8%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한 60% 내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참여와 협력, 공동의 노력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교육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현장의 저력으로 확인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범국가적인 협력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 혁신과 에듀 산업의 육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교육의 기능이 좀 부실화되고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지만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 지원에 따라서 학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려가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체계적인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신속하게 대안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차 추경 당시에 이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으로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원격 수업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이제 156억 원 편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중간고사 결과를 학교별로 분석하면서 이제 중간층의 학생들의 그 학습 평가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진단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제로 이 1학기 동안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나타났던 학력의 격차나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격차들이 어떤가를 신속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멘토링 사업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방식의 그런 지원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방학을 포함해서 2학기에도 이런 취약계층 학생들이라든가 반드시 또 기초학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맞춤형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학 기간 보충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법도 같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방학 기간이 학교별로 사실 천차만별이고 짧은 것은 2주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좀 기한이 짧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500만 건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소통이 되는지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학기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되는 플랫폼이 외산 클라우드예요. 줌으로 대표되고 있는 외산 클라우드에 대한민국의 온갖 교육 정보와 학생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또는 개인 정보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보도도 있고 또 음란물이 유포된다라고 하는 염려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 당국의 대책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이라든지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그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수칙들을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그 부분들을 교육한 바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보호 장치들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원격 수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과기부와 협업을 통해서 또 제도적인 개선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비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LMS 시스템을 우리 중소기업까지 참여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공교육, 특히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올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정책을 아마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2차 팬데믹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예,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라든가 전 세계적인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들은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매주 이제 질본하고 방역 당국하고 또 총리님 주재하시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에도
전면적인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는 수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는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를 하는데 3분의 2씩 좀 확대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유행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위기 단계 조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도 그 단계 조정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에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첫 수능 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능고사장은 밀실 공간이고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환기도 어려울 것이라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올 가을에 아까 2차 대유행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이것도 역시 대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의 수능 방역대책 점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1년도에 수능 난이도 조정 계획이 있나요? 수능은 이제 2주 연기돼서 12월 3일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12월 3일 수능을 전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능만이 아니라 또 학교별 고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의 고사장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리두기를 좀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간이어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또 예를 들면 자가격리가 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수능 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질본과 협의하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의 경우라든가 비교과 영역의 평가, 공정성 등과 관련해서 지금 고3 학생들의 불안이라든가 상대적 불리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고3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수생과 반수생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불리함이 있고 또 지금 또 자기들이 재수하기에는 고위 학생들과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겠는데 혹시 고3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나 고려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대학 당국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에 이제 수능 학력 평가를 한번 시험을 치렀고 9월도 있습니다. 이제 모의 평가들을 치르고 6월의 결과 평가원에서 볼 때에는 예년과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의원님 질문 주셨던 난이도는 고3 학생들의 한정에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예년과 같은 난이도 조정은 평가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대학 당국이나 평가원에서도 고3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학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고3 학생들의 이런 불리함이 없도록 몇 가지 입시 전형의 변경을 대기업에 요청을 했고 7월 말까지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수능 등과 관련된 원격 수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야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또 부총리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일부 신축 시설을 제외하고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조 또한 19세기 형태의 교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육위원장께서 늘 얘기하듯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특히 고교 학점제와 같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등학교 학내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77%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고용량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도 어렵고 원격 교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교육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K-에듀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가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에서 각 교실에 이제 무선 망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예산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인프라와 기기의 문제 때문에 원격 수업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거를 우선 이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린 스마트 그 미래 학교 사업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노후화된 학교, 이제 40년 이상 된 학교부터 그린 스마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예산을 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기본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부터 이제 시설 개선을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시설 개선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혁신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해서 지금 야심 있게 그리고 큰 결단을 가지고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홍보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한두 차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발표를 학교 현장에 가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 1년도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에 18조 5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이고 아마 이제 지난 김대중 정부 때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뭐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 내외적인 모든 교육 혁신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뭐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앞당긴다는 의미에서 개별화 학습,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재배치까지를 염두에 두고 5년의 그런 단계적 사업 계획들을 잘 세워서 교육청과 함께 또 국민들께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추진 과정을 사실 지켜보았는데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7,980동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한 7,200동 정도 되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 미래 학교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2,835동으로 축소가 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부분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애초에 이제 한 7,000동 정도에서 5,700동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 3,000동 정도의 물량으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재원의 부담이 큰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BTL 방식으로 그 학교 복합 시설은 그렇게 이제 BTL 방식으로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BTL 방식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하고 현재 필요한 내용들을 담보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민간의 그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업들이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좀 단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과 콘텐츠들, 교육 과정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투자, 그것이 뭐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민간 자본을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에 의한 사실 민간 투자, 특히 이제 BTL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내부 수익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BTL에 대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은 있었지만, 그동안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성장 시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수익률 IRR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휴 자금들을 이렇게 미래의 교육 투자를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가 3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70% 부담하는 거, 그리고 BTL 비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그리고 우리 사회부총리님만의 역량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 정부 부처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죽을 힘을 다해서 추경 세웠죠. 얼마 세웠나요? 1,000억, 1,000억 3차 추경에 포함을 했는데요.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대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들에 대해서 2학기의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예산으로 1,00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000억 예산을 200만 명 대학생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언가요? 등록금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 당국이 대학에서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적립금에 대한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당국도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특별하게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다만 학교별로 그런 재정의 상황이나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시스템이나 질과 관련해서도 대학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열악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대한 발표를 저희가 다음 주 7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내에서도 일부 그 사업에 좀 재량권을 대학에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대학도 자구 노력과 함께 이런 지원들이 학생의 교육적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학이겠죠. 그런데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가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이 반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질 수도 없고 법적인 사실은 근거나 책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을 하면서 조금 건전한 요구였던 것은 뭐냐면 국가가 직접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에 뭐랄까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소통적이고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이유로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실 이 투자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구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교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없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전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계 대학의 자발적 퇴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육 당국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고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 처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는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수십 년간 이어진 고등교육의 왜곡된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대학은 더욱더 구조조정에 그런 필요성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구 급감이라는 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한계 대학에 대한 자발적 퇴로를 만드는 방법을 포함해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것도 있고 고등교육 재정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좀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과 이 고등교육 재정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의 그 전체적인 발전 전망을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이런 법 제도적인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현안을 뛰어넘어서 정권 그리고 정부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육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또 대한민국 공동체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대안교육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그야말로 대전환이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현안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들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정말 행복한 교육을 위한 그런 협력의 과정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올려놓았고 그 역할에는 교육이 분명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게 되고 한계점도 많이 도달했습니다. 양극화와 서열화 문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발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하고 쫓아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대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폭탄 돌리지 말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 부분에 같이 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